일본의 기묘한 나쁜 습관은 인구를 재생산하기 위해 어떤 수단을 사용하든 지난 세기까지 폐지되었습니다. 1938년 5월에 비오는 밤, 일본 오카야마 현스야마시 니시모카 마을의 평화로움은 거친 총소리로 산산이 조각났습니다. 21세의 무츠오 토이는 사냥용 소총으로 무장하고 마을 사람들을 마구잡이로 총격했습니다. 단 12시간 만에 30명이 피웅덩이 속에서 목숨을 잃었는데 그중 대부분은 그를 거부했던 여성들이었습니다. 이 학살 사건은 일본 전역에 충격을 주었고 수천 년간 숨겨져 있던 나쁜 습관인 밤에 기어다니는 것, 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인국라는 명목으로 위장한 이 관습은 얼마나 많은 악을 감추고 있었던 걸까? 왜 지난 세기의 유혈 사태로만 그쳤을까? 일본에서 야간 등반이 뿌리를 내린 이유. 아스카 시대 이전, 일본 열도는 아직 원시 부족 시대였습니다. 마을들은 산속에 흩어져 있었고 교통도 불편했습니다. 사람들은 평생 마을을 떠나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경작지는 부족하고 질병은 만연하며 신생아의 절반도 살아남지 못합니다. 노동력 부족은 모든 마을의 치명적인 문제가 되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부족 내에서는 점차로 불문율이 형성되었습니다. 밤에 남자들이 여자들의 방에 몰래 들어가 성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 상대방이 명시적으로 반대하지 않는 한입니다. 태어난 아이는 아버지를 알아볼 필요도 없고 온 마을 사람들이 함께 키울 것이다. 결국 한 사람이 더 많아진다는 건 생존의 희망이 하나 더 늘어난다는 뜻이니까. 나이트 크롤링으로 알려진 이 관행은 처음에는 시급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부족민들은 인구를 늘리려면 체면과 규칙을 제쳐두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후일 아스카 시대의 일본은 중국을 모방하여 혼인 제도를 확립했습니다. 그러나 야행성은 사라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더욱 표준화되었습니다. 마을에서는 밤낮으로 지내는 날을 정해놓고 기혼 여성들은 남편이 나간 후에야 손님을 맞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 남자가 동시에 한 여성을 좋아하면 제비를 뽑아 순서를 정했습니다. 더욱 어처구니 없는 것은 남자들이 여자에게 올라갈수록 그녀는 마을에 기여한다 는 칭찬을 더 많이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왜곡된 가치관 때문에 야간 등반은 생존수단이 아닌 아무도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는 전통으로 전락했습니다. 당시 일본 여성들은 동의할 권리가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밤에 산에 오르기를 거부하면 이기적이고 마을 후손에게 해를 끼친다는 비난을 받고 마을에서 굴욕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여러 남자를 연달아 거절하여 온 마을에서 고립되었고 결국 고향을 떠나야 했던 한 여인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집단적 이익이라는 미명 아래 여성은 생식의 도구로 전락했고 저항할 권리조차 없습니다. 야간 등반이 바뀌었습니다. 에도 시대에 이르러 일본 사회는 안정을 되찾고 인구도 점차 증가했지만 야간 등반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새로운 형태가 개발되었습니다. 이때쯤에는 마을이 더 이상 폐쇄되지 않았고 이웃 마을끼리 서로 가지고 있던 것을 교환하기 시작했으며 야간 등반도 마을 문 밖으로 나갔다. A 마을의 남자들은 B 마을로 등반할 수 있고 B 마을의 남자들도 A 마을로 올 수 있다. 왕복하는 데 필요한 건조식품은 가족들이 준비하고 여자들은 미리 식사를 준비하고 기다려야 하는데 이는 모두 소통을 촉진한다 는 미명하에 이루어진다. 더욱 충격적인 점은 이 시기에 야간 등반이 유전자와 연관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강하고 똑똑해 보이는 낯선 사람이 마을에 도착하면 촌장은 젊은 여성을 시켜 그를 맞이하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낯선 사람의 씨앗이 좋으며 더 건강한 아이를 낳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어떤 남편들은 마을에서 유능한 사람을 찾아내 밤에 아내와 성관계를 갖도록 부탁하기도 했는데 그저 똑똑하고 강한
자식을 낳기 위해서였다. 여성을 생식기관으로, 유전자를 상품으로 취급하는 이런 관행은 야간 등반을 완전히 터무니없는 희극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당시의 환대 또한 다소 기이했습니다. 손님이 마을에 묵으러 오면 가장은 아내에게 함께 자자고 청하며 이것이 손님에 대한 존경의 표시라고 말했습니다. 한 네덜란드 사업가는 일기에 일본 산골 마을에서 하룻밤을 묵다가 잠에서 깨어보니 집주인의 아내가 옆에 누워 있었다고 적었습니다. 집주인은 기쁘게 이건 당신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일본인의 눈에 이는 굴욕이 아니라 오히려 관대함의 표현이었습니다. 피비린내 나는 사건으로 무화과 잎이 찢어졌습니다. 현대에 들어와서 1938년의 진산 사건은 야간 등반이라는 나쁜 습관을 끊는 마지막 계기가 되었습니다. 살인범 토이 무츠오의 삶은 처음부터 비극으로 점철되어 있었습니다. 2살 때 부모님이 결핵으로 돌아가셨고 할머니 밑에서 자라면서 그 자신도 결핵에 걸렸고 건강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는 학교에 다닐 때 성적이 좋았지만 할머니는 그가 학교 기숙사에서 살면 아무도 그를 돌봐주지 않을까봐 걱정해서 그가 고등학교에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징집되었을 때 폐 질환 때문에 거부당했습니다. 당시 일본에서는 이것이 큰 수치였습니다. 군 복무를 할 수 없는 사람은 사회에서 버림받은 것과 마찬가지였기 때문입니다. 그를 더욱 절망하게 만든 것은 야간 등반 경험이었다. 예전에는 마을에 그와 함께 야간 등반을 해줄 여자들이 몇 명 있었지만 그가 폐질환을 앓고 있어 군 복무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아무도 그에게 관심을 두지 않았다. 여자들은 그를 보면 숨었고 등 뒤에서 그를 소모병하고 낭비꾼이라고 불렀다. 아이를 낳고 싸울 수 있는 능력, 이같이 기준이었던 마을에서 그는 모두에게 경멸받는 불필요한 존재가 되었다. 수년간의 굴욕 끝에 5월 21일 저녁, 무츠오 토이는 먼저 마을 전체의 전선을 끄는 다음 검은 옷으로 갈아입고 개조된 사냥용 소총과 일본도를 들고 나갔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자신을 사랑했던 할머니를 죽이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복수를 했습니다. 자신을 거부했던 여자들과 자신의 뒤에서 자신에 대해 떠드는 마을 사람들을 하나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새벽녘 39의 시체가 피웅덩이에 누워 있었다. 그는 산꼭대기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가 남긴 유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그들은 내 병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내 쓸모없음을 미워한다. 이 마을의 규칙은 쓸모없는 자들을 용납할 수 없다. 이 피비린내 나는 사건은 무감각해진 일본 사회를 깨운 폭탄과도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마침내 야행성이라는 나쁜 습관이 더 이상 재생산 방법이 아니라 차별과 폭력의 온상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스야마 사건 이후 일본 정부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1938년 7월, 세관 단속에 관한 긴급 조례가 신속히 공포되었습니다. 이 조례에는 최초로 야간 등반이 범죄로 규정되었으며 적발 시 최대 3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마을에서는 또한 감독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며 밤에 기어오르는 징후를 보이는 가구는 이를 보고해야 하며 경찰이 언제든지 확인하러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옛 습관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외딴 마을에서는 여전히 몰래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들키면 우린 자유연애 중이야 라고 말합니다. 1950년대에 이르러서야 경제가 발전하면서 젊은이들이 일하기 위해 도시로 이주하고 오래된 마을 공동체는 해체되었으며 야간 등반은 점차 시장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밤벌레의 그림자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일본의 관세 산업은 현재 특히 발달했습니다. 3만 개가 넘는 러브 호텔이 롤플레잉이나 마사지라는 명목으로 불법 영업을 하고 있으며 연간 5조 7천억 엔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실천자 중 68%는 선택의 여지가 거의 없고 생존을 위해 이것에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가난한 가정의 어린 소녀들입니다. 일부 일본 관광객은 동남아시아에 가서 소통을 위해 현지 여성을 특별히 찾아가 유전자 개량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이는 과거 마을 사람들이 외부인을 접대하던 방식과 똑같습니다. 결론. 결국 나이트 크롤링의 본질은 사람을 도구로 취급하는 것입니다. 즉, 여성은 생식 도구이고 남성은 노동 도구이며 쓸모없는 사람은 버려야 합니다. 이런 나쁜 습관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지만 그 이면에 있는 가치만 보고 품위는 보지 않는다는 생각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일본 사회에 조용히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수천 년간 이어진 이 희극을 돌이켜보면 살아남기 위한 무력한 행위에서부터 권력과 욕망에 의해 왜곡된 부조리한 관습, 그리고 피로 치러진 최후까지 예파의 흥망성쇠는 한 국가의 생존과 문명 사이의 갈등을 직접적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간을 도구로 대하는 규칙은 언젠가는 전복될 것이라는 점을 일깨워줍니다. 모든 개인의 존엄성을 존중해야만 우리는 진정으로 문명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